서울에 살고 있고 요즘 일이 좀 한가해서 뭐 할 게 없을까 유튜브 돌던 중에 사연 유튜브를 발견해서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이 그리 평탄하지 않아서 한번 제 사연도 보내볼까 싶어서 써봅니다. 전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개로 만난 3살 연하의 여성이었고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던 저한테 친구가 괜찮은 여자가 있다며 소개해 주었고, 대략 6개월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아내는 무척 예뻤어요. 저보다 학벌이나 여타 스펙은 좀 떨어지는 편이었지만, 소개받은 장소에 나가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런 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고 날씬했고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아가씨였죠. 전문대를 나와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 대기업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던 때였어요. 전 소개받기 전에 속으로 무슨 간호조무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나 좀 욕을 했는데 만나고 나니까 고맙더라고요. 피부도 너무 좋고 머릿결도 윤이 반들반들 나도록 좋아서 마치 사람이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오늘 소개팅 나온다고 신경 쓰고 나왔어요. 아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할 정도로 첫눈에 그녀에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 당시 아내는 그런 제가 싫지 않은 듯 웃었고 만남은 상당히 잘 진행되어서 저희는 애프터를 하고 그 다음 데이트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아낸 처녀 시절에 상당히 잘 꾸미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였죠. 아낸 그런데 좀 벌이에 비해서 과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편이었어요. 여성의 자기 관리에 돈이 들어가는 건 당연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좀 아껴야 할 때에도 그러질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완전히 아내에게 반해 있는 상태여서 그마저도 좋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성으로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아내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 어머니만 계셨고 전 부모님이 2분 다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많이 아프신 건 아니었는데 겉으로 화상 흉터가 좀 있으셨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전혀 흉하지 않고 너무 익숙해서인지 오히려 그 흉터가 어머니의 일부분으로 인식될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서 아낸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뵙고서 나오면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죠. 어머님 혹시 화상 뭐 피부병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야. 세상에 어쩌다가? 나 어릴 때 되게 난리 피우는 어린애였거든. 근데 내가 가스레인지 켜고서 불장난 하다가 불이 났는데 어머니가 그거 끄고 나 구하려다가 화상을 크게 입으셨어. 어머, 진짜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위험할 정도로 큰 화상이었어. 그래서 엄마도 엄청 아파하셨고 지금도 얼굴에 좀 콤플렉스가 있으신 편이고. 어머, 콤플렉스라니. 아들 구하다가 얻은 상처신데 훈장이라고 해야지. 아내는 눈을 크게 뜨면서 감탄했습니다. 전 그 말에 크게 동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어머니의 훈장이지. 날 구해주신 증거야. 아내는 조금 사치스러운 것을 제외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가 마음에 드시는지 결혼 전부터 칭찬을 하셨지요. 애가 참 다정하고 좋더라.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그렇죠? 예쁘기도 하고. 으이구, 으이구. 저 좋다고 입 벌어지는 거 봐라.
어머닌 제가 팔불출이라고 등을 찰싹 때리셨지만 그리 아프지도 않았어요. 한때 대장부처럼 씩씩했던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작아지셔서 이젠 맞아도 아프지 않다는 게 오히려 가슴이 아플 지경이었지요. 어머님 그러다가 본인 얼굴을 만지면서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나도 가도 되는 거니? 결혼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괜히 내가 이 얼굴로 앉아있으면 좀,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사실이 좀 그렇잖니. 내가 얼굴이 좀 흉해야지. 혼주가 이래서야. 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나 구하려고 다친 거고, 그때 무사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하는 날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그건 그런데, 그래도 새아가가 기분 상할까봐. 그 사람 그렇게 얄팍하거나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얼굴 화상 때문에 저나 가족들 혹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 상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구하려다가 그렇게 다치신 건데 대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화상 문제로 뭔가 한 소리를 한다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요. 그리고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의 화상 문제에 입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은 활달하고 밝게 저희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어머니도 수줍은 얼굴로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까지 차려입고서 손님들을 맞이하셨지요. 하지만 또 사진에서는 빠져나가려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사진 찍자고 말씀드리는데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소년 시절에 일하던 간호조무사 일을 그만두었고 집에 들어앉았어요. 전업주부로 제 내조를 해주는 것이 저도 훨씬 좋았죠.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아침밥을 먹고 저녁 때 퇴근해서는 아내가 옷을 받아주고 같이 저녁을 먹는 생활을 꿈꾸었으니까요. 결혼을 한 후 반년 정도는 아내가 꼬박꼬박 따뜻한 아침밥을 해주었습니다. 비록 국이나 반찬은 사온 것이었지만 아직 요리 솜씨가 그리 좋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요리 열심히 배우고 연습해서 꼭 맛있는 거 해줄게요. 아,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 밥 잘하네. 사실 밥만 맛있으면 전부 맛있는 거야. 저는 예쁜 아내의 기를 죽이고 싶지 않아서 사온 국과 반찬에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아침을 차려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기는 했으니까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저나 아내나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임신이 상당히 쉽게 빨리 된 편이었지요. 저도 아내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모두 마찬가지였지요. 아휴, 나 임신해서 그런가 몸이 무거워요. 당연하지. 이제 지금부터는 꼼짝도 하지 마. 그냥 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게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그때부터는 제가 거의 대부분의 가사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저 가냘픈 몸이 아프고 힘들까. 혼자 몸도 힘들 텐데 아이까지 두 사람 몫을 버텨야 하니 얼마나 고될까 싶었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셔서 아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셨지요. 밥 반찬은 물론이고 청소며 빨래까지도 어머니가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가 오가시는 이후로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와서 할 일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어요. 어머니 오시는 거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요.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왜 C자 붙으면 다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반찬밥 다 해주시고 맛있으니까 그냥 싫다고도 못하겠고, 그런데 와서 앉아 계시면 속 답답하고 꽉 막히는 것 같고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일 해주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뭐라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진짜 싫긴 해. 전 그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말이나 행동이 다 예뻐 보이던 아내였는데 어쩐지 어머니에 대한 그 말만은 불쾌하더라고요.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 사정을 봐주셔서 어머니가 힘들게 그 연세에도 오셔서 온갖 일을 다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건 좀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정 자기가 그러면 어머니한테 안 오셔도 된다고 하면 되잖아. 아, 그럼 내가 너무 불편하잖아. 먹을 것도 너무 부실해지고요. 누릴 건 누리고, 어머님 보기 싫고. 뭐야, 가정부 취급이야? 제가 얼굴을 굳히고 말을 딱딱하게 하니까 아내가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 당황스러웠겠죠. 아낸 당혹스럽다는 듯이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정색을 해요? 그런 거가 아니야.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 아낸 제 말을 듣고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나는, 난 다른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임신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른이 집에 계셔서 답답하다는 걸. 알았어, 알았어. 그냥 숨이 막혀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아낸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금세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하거나 울거나 하면 전 말 그대로 바보가 되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는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어김없이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 안에서 작게 울었지요. 전 그냥 아내가 임신해서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변 친구들을 보니 대부분 임신하면 너무 예민해지고 성격도 변해서 별거 아닌 걸로도 신경이 곤두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고 아내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자들은 시댁과 관련된 건 다 싫어한다는데 그래도 아내는 싹싹하고 상냥하게 어머니께 대해서 적어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그렇게 대하는 아내가 한편으로 고맙기도 했죠. 아내가 출산하고서는 신생아를 돌보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예 우리 집에 계시는 시간을 늘리면서 아기를 거의 전적으로 돌보아 주셨어요.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신 데다가 몸도 좋지 않으셔서 여기저기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첫 손주라면서 너무 예뻐하셨어요. 여동생이 간혹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싫은 소리를 하긴 했죠. 오빠, 엄마 너무 부려먹지 마. 안 그래도 편찮으셔. 야, 나도 알아. 우리 집에 오셔서 크게 하시는 일은 없어. 그냥 오셔서 잠깐 앉아 계시다가 아이 좀 안아주시고 울면 달래주시고 그 정도지. 뭔 소리야. 애 보는 게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물론 간단하지 않지. 근데 우리 애 되게 순해. 거의 울지도 않고 고치지도 않는단 말이야. 신생아가 성격대로 가? 예상치 않게 울고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엄마 허리 아파서 끙끙대셔. 그리고 저녁까지 엄마한테 얻어먹는 거는 대체 무슨 양심이야? 야, 네가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도와주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웃기는 소리 하는 거 봐라. 엄마가 오빠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기도 해. 내 엄마 몸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거 보고 한 소리 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못 들어주겠다? 아, 어쩌라고. 지금 너희 새언니도 몸 아파서 끙끙대고, 난 회사 일 바쁘고, 어쩌라는 거야? 난 회사 일 안 해? 회사 일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 오빠가 하려면 얼마든지 해. 무슨 회사 혼자만 다니는 것처럼 난리야? 그리고 애도 새언니 혼자 낳았어? 나 애 낳고 회사 다녀. 뭔 씨알도 안 먹힌 소리를 해. 애 낳았으면 책임은 본인들이죠. 괜히 애먼 엄마 끌어들이지 말고. 여동생은 성격이 까칠한 편이었고 저한테 간혹 전화를 해서 이렇게 쏘아붙이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지 않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좀 힘들었어요. 아이는 물론 순하고 잘 울지도 않았지만 아내가 첫 아기 때문에 워낙 어설퍼서 실수도 많았고 몸이 약해서 아기를 낳고 나서는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과 싸우면서도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다면서 아이 키우고 좀 쉬면 된다고 하시면서 계속 아기를 돌봐주셨지요. 아기가 그래도 100일 지나고 돌이 지나고 나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일단 딱 100일이 지나니까 애가 밤에 잠도 자고 울기도 덜 울더라고요. 사실 그전까지는 너무 잠을 안 자서 아내가 계속 안고 있어야 했고 너무 힘들어해서 어머니께 부탁드려 밤에도 계셔달라고 했거든요. 어머닌 저희 애를 안고서 계속 달래면서 밤을 새시고 그 다음에 오전에 주무실 때 아내가 돌보는 식으로 했었죠. 100일 지나고 돌이 지나서 좀 수월해지니까 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성화를 부렸습니다. 사실 여동생의 마음도 지금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동생 입장에서야 자기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몸 상해가면서 조카를 돌보는 거니까 맞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당시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그래도 너무 힘들었어요. 전 돌지나서 좀 수월해졌다고, 애 좀 더 크면 이제 고생 안 하신다고 여동생의 성화에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아휴, 어머님 좀 너무하시네.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아내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왜? 어머님, 애 보시면서 너무 옛날식으로 기르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는데? 이유식 만드시는데 간을 너무 세게 하셔서 애 먹고 몸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저런. 이제 돌 지났으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면서 너무 어른 음식처럼 만들어 먹이셔가지고 내가 걱정하니까 옛날엔 다 이렇게 먹었다고 내 말 막으시는데 너무 답답해.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아기를 돌봤습니다. 사실 제가 퇴근해서 오면 어머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셨고 대신 아내가 아기를 안고 돌보면서 식사를 차렸기 때문에 전 어머니가 어떤 일을 얼마나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다만 아내가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 저녁을 차리면 그게 안쓰러울 뿐이었지요. 워낙 날씬한 사람이어서 아기를 안거나 업은 것만 봐도 힘들어 보였거든요. 내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다고요. 힘들어. 알았어. 그럼 내가 말씀드려 놓을게. 이유식답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 줄래요? 아낸 제 말에 방긋거렸고 전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가만히 제 말만 듣더니 알겠다고 하시고서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너무 옛날 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좀 어머니께 공격적으로 들렸을까 싶었지만 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그런 일이 상당히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기르던 옛날 방식 그대로 아기를 돌보셨어요.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아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거슬리기 시작했던 거였겠죠. 아내는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저한테 말을 했고 전 그런 것들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어머닌 그때마다 조용히 제 말만 듣고서 알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사실 사람 행동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계속 잘못하시는 게 있었고 아내는 그런 행동에 미치려고 했지요. 여보, 어머님이 또 아기용 물티슈 안 쓰시고 손수건으로 애 입을 닦아줬어요. 아이, 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더럽게? 옛날에는 걸레로 애 닦아주고 그랬으니 뭐, 어머니 입장에서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손수건이어서 그렇겠지. 그건 너무 고리고짝 옛날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총구석 이야기고. 아, 더러워. 이제 어머님 위생관념 의심스러워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겠어.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아내한테 계속해서 어머니가 잘못하시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즈음엔 어머니가 정말로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별다르게 반박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아내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더럽다와 촌스럽다, 멍청한 옛날 방식이란 단어가 몹시 거슬리고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3살이 넘어 4살쯤 되었을 때에는 어머니가 육아에서 손을 떼시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잔뜩 비꼬았죠. 제일 힘들 때 엄마 무급으로 실컷 부려먹고서 이제 4살 되었다고 쫓아내네? 시끄러워. 진짜 이제 어머니 고생 안 하시니까 너 입 좀 대지 마라. 엄마 몸 아픈 거 병원비 한 번 안 대면서 잘난 척이야 지금? 병원비 대드릴 거야. 허리랑 무릎 관절 병원 가시라고 용돈 드렸어. 용돈 얼마? 꼴랑 50? 오빠, 내가 매달 엄마한테 드리는 돈만 80만 원이야. 정신 좀 차려. 그따위로 부려먹으면서 매달 용돈 한 푼 안 드리는데 양심도 없니? 새언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뭐 하나 해드리지도 않아? 야, 너 새언니 욕하지 마. 네가 뭘 한다고? 여동생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저도 사실 할 말은 없었죠. 하지만 아내를 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화가 벌컥 나더라고요. 저라도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걸 몰라서 입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단지 제 벌이가 우리 세 식구 먹고 살기에 좀 빠듯한 편이었고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신경을 못 써드린 거였죠. 게다가 아내는 출산하고 나서 다이어트나 피부 관리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거기에 지출을 하다 보면 생활비가 살짝 모자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용돈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은 두고 보자고 화를 내고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이제 아이 돌보는 일에서 해방되었다면서 웃으셨지요. 그래도 나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르거라. 나 손자 이렇게 4년이나 길렀는데 안 보려니 섭섭하구나. 그럼요, 어머니. 언제든지 오셔서 손자 보세요. 우리 애도 어머니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실 아이도 자기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실질적으로 돌본 사람이 어머니셨으니까요. 아는 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오시지 않는다고 하니 아주 알터니가 빠졌다는 양 시원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네. 여보, 당신 반성 좀 해요. 아내를 요즘 세상에 쉽사리 시키다니. 무슨 쉽사리를 시켜. 아니, 아이 돌봐주신 거잖아. 살림도 돌봐주시고.
당신이 좀 더 능력 있어서 베이비시터나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어야죠. 4년 내내 시어머니하고 부대낀 내 고생은 생각도 안 해요. 아내가 쏘아붙이자 전 또 할 말이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아내는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의 일을 정했습니다. 나 혼자서는 아이 기르고 살림하는 거 못해요. 우리 친정엄마 오실 거예요. 장모님이? 응, 뭐 어머님이 여태 해주셨으니까 우리 엄마도 해주시겠대요. 그거 괜찮네. 당신도 이제 장모님하고 한 집에 사는 고생 좀 해보라고요. 아내는 저를 흘겨보면서 밉다는 듯 말했습니다. 전 그 순간에도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고생해서 허리 무릎도 아파하시면서 애를 길러주시고 살림을 해주셨는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싶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뭐 아내가 시자가 그렇게나 싫었나 보다. 어머니가 나도 모르는 면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아내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장모님은 아예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셨죠. 사실 아내의 친정은 장모님 혼자였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어서 장모님은 월세로 빌라 반지하에 살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 결혼하고 난 이후로 사는 게 팍팍해졌다네. 장모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하기야 아내가 간호조무사로 버는 돈에 얼마 정도를 장모님한테 갖다 줘서 그걸로 생활비를 쓰셨다고 하니 당연하겠죠. 아내가 매달마다 친정에 몇십 정도씩 갖다 주는 것 같긴 했는데 그냥 그건 눈을 감아줬습니다. 뭐 가난한 어머니가 신경 쓰였겠죠. 그래서인지 장모님은 낡고 답답한 빌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 눈치였습니다. 아내는 아예 작은 방을 치워서 거기에 장모님의 침대를 들이고 거기서 생활을 하시도록 했지요. 아이는 4살이라 이제 막 안아주고 그럴 나이는 지났고 장모님은 애초에 애를 많이 안지도 않으셨어요. 아이가 안기려고 하면 맞고서 자리에 앉아서 유튜브나 보라고 태블릿을 켜주고는 했지요. 사실 이런 걸 본 것도 제가 퇴근하고 나서였어요. 하루 종일 아내와 장모님이 뭘 하는지야 제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두 모녀는 사이가 좋은 편이라서 집안이 조용하여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습니다. 사실 저희 장모님도 아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오는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과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또 시댁과 같이 있어야 한단 말에 싫은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장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먹는다는 말엔 그러자고 했죠. 그래도 큰 돈을 써서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모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화상 때문에 그렇게 사람 많고 고급스러운 곳에 자기가 가도 되냐는 듯한 태도였지만 제가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와 아내, 저희 부모님, 장모님까지 5명이서 함께 호텔 뷔페로 갔죠. 식사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뷔페라서 서로 오가면서 자기 식사를 떠왔기 때문에 정신이 좀 없긴 했어요. 전 이왕 예약한 비싼 호텔 뷔페, 뽕을 뽑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사가 끝날 때쯤 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으시더군요. 어머니, 뭐 안 좋으세요?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속이 좀 안 좋구나. 아, 소화 잘 안 되세요? 어머, 어떡해, 어머님.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약국을 찾아 약을 사와야겠다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잡고는 아버지와 함께 댁으로 돌아가셨죠.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어머니가 너무 많이 드셔서 속이 안 좋으신가 보다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쯤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도 기분이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전 어머니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손자 이야기를 꺼냈지요. 어머니, 손자 안 보고 싶으세요? 저희 애 좀 보러 오세요. 어차피 이제 일은 장모님이 다 하시니까. 음, 그래. 사부인이 고생이 많으시겠구나. 예, 요즘 애써주고 계세요. 그래.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안 가는 게 낫겠어. 왜요? 오신 지 한참 되셨잖아요. 와서 좀 쉬시기도 하고, 저희 애도 좀 보고 가세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지금도 졸라댈 때가 많아요. 저희 아이는 어머니하고 정이 많이 붙어서인지 무척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간혹 오시면 할머니한테 가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장모님과 아내가 난처하게 웃었지요. 어머니는 워낙에 온화한 성격에 아이도 잘 보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아니라고 하셨고 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니다, 무슨 일은. 아니, 뭔가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가 알아야죠. 말씀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어머님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뭔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캐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니라고 하시던 어머니는 결국 조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부인하고 새아가가 내가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모님하고 아내가요? 그럴 리가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난번에 네가 호텔에서 밥 사줬을 때 내가 들었다. 뭐를요? 어머닌 한참이나 망설이셨지만 제가 계속 재촉하자 결국엔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하고 새아가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제 아이가 4살이나 되었으니까 나 화상 입은 얼굴 자꾸 보는 게 교육상 안 좋을 거라고 하더구나. 예? 그럴 리가요. 그냥 그랬단다. 그래서 그냥 내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말이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전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서 머리가 멍한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도 바깥에서는 거실에서 아내와 장모님이 같이 앉아 아이를 데리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문 하나 너머로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 시끄러운 TV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 너무 믿을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니었죠. 전 금방이라도 머리가 폭발할 것처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벌개져서 열이 오르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더군요. 전 그대로 방문을 열고 거실에 나섰습니다. 제가 나가니까 거실에서 과일과 과자를 먹으면서 놀고 있던 장모님과 아내가 저를 돌아보더군요. 전 아이를 안아서 애써 웃으면서 방 안에 들여보내 놓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돌아서는 제 얼굴이 심상치 않았는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눈치 하나는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속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겠지요. 전 그래도 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애써 누르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말이야.
어머님이요? 그래, 어머니. 집에 오셔도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손자 얼굴 보러. 아내가 흔쾌히 괜찮다고 하면 그거라도 믿고 그냥 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더군요. 게다가 장모님이 제 얼굴을 노려보면서 말했어요. 아니, 이서방, 자네 말이야. 이쯤 되면 와이프 건강 생각해서라도 시어머니 오시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애 교육상 안 좋아. 할머니 화상 입은 얼굴 보고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나? 애 심성 좋게 기르려면 그렇게 흉한 건 보지 못하게 해야 하는 법이야. 지금 뭐라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왜? 너도 동의했잖니? 나도 내 딸도 그렇게 흉한 얼굴 할머니 별로네. 오시지 못하게 해. 장모님은 이제 오랜 시간 저희 집에 머물렀다고 자기 집이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것인지 태연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아낸 당황해서 자기 엄마의 입을 막고 말리려고 했지만 장모님은 뻔뻔한 얼굴로 오히려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오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 대체 4년이나 시어머니가 집에 매일 오시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제라도 내가 왔으니 다행이지. 신생아 돌보고 살림 다 해주신 고생을 이렇게 갚는군요. 전 도리어 웃음이 나왔어요. 전 피식 웃고서는 불안한 얼굴의 아내와 뻔뻔한 장모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나가. 뭐라고? 처음에 장모님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군요. 전 좀 더 목소리를 크게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네가 나가. 나가라고. 이서방? 야, 너도 나가. 나가! 여보, 둘 다 나가. 꺼져. 내가 벌어서 산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어머니의 화상은 어린 시절 철없던 저를 구하려고 하다가 생긴 것이었죠. 어머닌 제게 언제나 괜찮다고 하셨지만 화상 후유증으로 아프기도 하셨고 평생 콤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애 교육상 안 좋다고 오지 못하게 하라니 속이 뒤집히고 당장 두 사람 머리채를 잡지 않는 것만도 용한 일이었죠. 꺼져. 그리고 이혼할 준비하고 있어. 내가 이혼서를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서 보내. 뭐라고요? 아니 여보, 미안해요. 어머님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나는... 아낸 지금까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얼굴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할 리가 없었죠. 마음이 확 뒤틀리면서 돌아서고 나니까 아내의 그 얼굴도 이젠 예뻐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예쁘다 한들 어릴 적 저를 낳고 기르고 구해준 어머니만큼 중요할까요? 장모는 그제야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저한테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전 뿌리치고 두 사람을 말 그대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문 밖에서 열쇠도 없이 내쫓긴 두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문을 두드렸지만 전 반응하지 않았지요. 부끄러운 것은 알았는지 곧 조용해졌습니다. 그 후 장모님의 반지하 빌라로 들어간 아내와 장모님은 시시때때로 전화를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로 마음을 돌릴 리가 없었지요. 그제야 아이를 돌보고 저희 집안 살림을 4년이나 하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으로 가서 보니 어머닌 제대로 바닥에 앉으실 수도 없을 만큼 무릎 관절이 상해서
걸으실 때마다 약간 쩔뚝거리실 정도였지요. 부모님이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니셔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정말 아들로서 저 스스로가 비참하고 부끄럽더군요. 이혼은 하지 마라. 내가 괜한 소리를 했구나, 정말.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이번 일로 신뢰가 무너졌어요. 전 정말 그 사람이 사람 도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간 아내가 어머니께 제대로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는 시간보다 보지 못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내도 언제나 저한테 오늘은 어머니께 뭘 해드렸고, 무슨 수다를 떨었고, 이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아내의 말은 전부 거짓이더군요. 너무 충격이었고, 전 아내란 여자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아내가 단 한 번도 밥 한 끼조차 해드리지 않은 건가요? 걔가 음식을 못하잖니. 그래서 아내가 어머니한테 베이킹도 해드리고 디저트도 사다 드렸다고 했는데. 그건 애 먹일 거였지. 난 너희 집에서 뭐 먹은 게 별로 없구나. 아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다면서 잘 지낸다고 했던 건 전부 아내의 말일 뿐이었던 거였죠. 어떻게 4년이나 이렇게 감쪽같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거기다 어머니한테 화상 때문에 애를 못 보여드린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전 이혼 서류를 장모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직접 찾아와서 제 앞에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떼를 썼지만 전 그럴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혼 소송까진 가지 않을 테니까 그냥 갈라서자. 나 정말 당신하고 갈라서고 싶지 않은데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당신하고 살면 난 생활비 한 푼도 갖다 주지 않을 거야. 이혼하지 않겠다면 그래도 상관없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가정부처럼 사는 삶이 좋다면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나 사랑하잖아요.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어. 어차피 그럴 거 알고 했던 거 아니었어? 당신 내 어머니한테 최악으로 굴었잖아. 그건,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러던 건 아니었는데. 뭘 그러던 게 아니야?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화상 입은 우리 엄마를 향해 그런 소리를 잘도 짓거린 거겠지. 우리 애 당신 같은 엄마한테 못 맡겨. 아니, 안 맡겨. 이서방, 이서방. 내가 주책을 떨었네. 제발 이러지 말게. 응? 내가 입방정을 떨었어. 우리 애는 잘못이 없지 않은가? 응? 그러지 말고 다시 화해하고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고. 원래 부부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법이야. 장모님, 장모님한테도 더 드릴 말 없습니다. 이젠 지겨워요. 그냥 저 더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그쯤 하시죠. 제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그 아내의 얼굴도 이젠 지겹더라고요.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든 뭐든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일만 시키겠다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아챘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혼할 수 없다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던 아내는 결국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이혼하기 싫었겠지요. 아내는 결혼 전에도 별다른 능력이 없어서 간호조무사로 얼굴만 예뻤던 여자였고, 장모님 역시 아무런 재산도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 두 사람한테 남은 건 반지하 빌라 월세방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다시 생각해 달라며 빌고 또 빌었지만 싹 다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후 저는 정말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었기에 아이를 위해서 힘을 냈습니다. 어머닌 당신 자신 때문에 제가 이혼했다고 생각하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가슴이 아파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제발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여동생이 저한테 화를 크게 냈지만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여동생이 화를 낼 때 좀 더 어머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균형을 잡아야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서야 후회가 되었는데 여동생도 제가 후회하고 있는 걸 아는지 더는 아무 말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이혼하여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탄하지 못했던 부부 생활이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씁쓸하고 듣기 힘든 사연이셨을 수도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식으로서 앞으로도 못다한 효도하며 모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사연자님, 아내분을 먼저 떠나보낸 것도 가슴이 아픈 일인데 여기에 이어서 아내분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비밀을 한 가지 더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며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40이 넘은 남자입니다.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요.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도 한 번쯤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서 써봅니다. 이곳 사연들이 다들 그렇지만 저도 꽤나 굴곡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전 지금부터 1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아주 곱고 얌전한 사람이었지요. 곱다는 말이 좀 예스러운 말 같지만 딱 그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예뻤지만 행동거지도 품이 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더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언제나 행운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정도였지요. 전 언제나 친구들의 모임에 부부 동반으로 나가면 와이프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가 너무 주책맞다면서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 어깨를 치면서 타박을 하고는 했어요. 여보, 너무 그렇게 친구들 모임에서 나 예쁘다고 하지 말아요. 민망해 죽겠어. 왜 민망해? 사실인걸. 난 내 친구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이렇게 고운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무슨,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아무튼 너무 자랑하지 말라고요. 고맙긴 한데 내가 낯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었어. 내가 내 와이프 자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해? 당신이 뭐라고 해도 안 돼. 난 계속 자랑할 거야. 와이프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언제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는 했죠. 아내는 언제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따뜻한 국을 끓이고 새 밥을 지어서 아침상을 차려주었어요. 제가 당시 사업을 막 시작하던 터라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했기에 언제나 아주 이른 아침, 거의 6시 반쯤에는 나가곤 했거든요. 그 시간에 일어나 밥을 차린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너무한 일이어서 전 항상 나가서 사 먹겠다고 주장하곤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항상 그런 소리 말라면서 새벽 5시쯤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서 제게 주었지요. 저는 그 따스한 아침 밥상을 받으면서
항상 일을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다짐을 되뇌었고요. 사업 초기에는 제가 돈을 잘 못 벌었습니다. 원래 월급쟁이였다가 결국 영업직한테 회사에서의 미래는 없고 사업을 하는 게 최고란 사실을 깨달아서 박차고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업이 의뢰 그렇듯이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참 드물죠. 초창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와이프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아낸 그때 장을 보러 가서도 상추 한 끈도 못 사고 반근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전 그런 상황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아낸 상관하지 말라며 제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하란 말만 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이런 생활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 내가 가장인데 저 자식을 이렇게까지 고생시키고. 내가 너무 못났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나중에 다 잘 되어서 우리 식구들 다 행복하게 살 거야. 아낸 감정 표현이 크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저한테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런 아내가 더욱이나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서도 잘 안 나가는 사업체 꾸리느라 여기저기서 치이고 부모님이나 형님도 저를 못난 취급을 하는데 아내만큼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업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경우도 참 많지요. 당시 제 사업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저희 집 근처에서 살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보, 조금만 참아줘. 내가 돈 잘 벌면 우리끼리 잘 살자. 호강시켜 줄게. 난 괜찮아요. 합가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집살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든 월세집이라도 구해서 아예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저희 아이 봐주시고 아이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사주시는 편이라서 아내가 그만큼 부모님 댁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반찬도 많이 해주셨고 아이도 잘 봐주셨거든요. 게다가 아이의 물품도 많이 사주셨고 월세도 대신 내주셨고요. 합가 안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어찌 합가를 하겠느냐.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낫다 하시면서요. 그래서 아내는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청소나 빨래를 대신 해드리는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성향이 완전히 맞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희 사정을 정말 많이 이해해 주셨지만 사실 아내에게 완벽하게 좋은 시부모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일이 끝나고 집에 가보면 부모님 댁에서 아직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많았습니다. 심각하진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아내는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당신 힘들면 바로 말해. 내가 어머니한테 일 그만 시키라고 할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어머님이 얼마나 우리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애도 잘 봐주시는데. 그래도 당신이 너무 밤늦게까지 우리 집에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 그 정도는 감사히 해야죠. 월세도 대신 내주시고 합가도 안 하는 거 이해해 주시는데 저런 시부모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아내는 제가 걱정할 때마다 밝게 웃곤 했죠. 사실 아내의 친정은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은 일찍 혼자 되셔서 아내를 홀로 키우셨고 저희가 결혼한 직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낸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혼자 해내는 것에 매우 익숙했고 저희 부모님에게 정을 많이 붙여서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내가 안쓰러웠던 건
저희 형수는 저희 부모님 댁에서 일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였어요. 물론 형님이 당시엔 제법 잘 버셨고 형수의 집안 역시 괜찮은 편이어서 저희 부모님께 기댈 일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형수의 친정은 작은 공장을 하고 계셨는데 부유한 건 아니어도 그쪽 사돈들은 노후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형수한테 신세를 질 일이 없었지요. 그러니 형수 역시도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힘들여서 일하거나 잘 보이려고 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형수가 성격이 나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소박하고 평범한 외모에 말수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형수는 발랄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역시 형수의 그런 면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했고요. 게다가 형수와 아내는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해서 원래부터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처음 제 아내와 형수가 만났을 때 형수가 무척 좋아했었어요. 어머, 난 도련님하고 결혼할 사람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세상에. 와, 진짜 우연이네요. 형수님하고 같은 반이었어? 응, 그랬어요. 네. 어머, 얘 난 정말 너하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 아니다. 이제 너랑 나랑 동서지간이니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반갑다, 얘. 아니, 동서. 형수는 무척 기뻐했습니다. 전 당연히 형수와 아내가 정말 친했던 사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그냥 어물어물 적당히 대답하면서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왜 그러나 싶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리 친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형수는 엄청 친했던 것처럼 인사하더라. 전 의아해서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아낸 여전히 얼굴이 밝지 않았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냥 고등학교 때 생각나서 그랬겠지. 그랬으려나? 하긴 나도 안 친했던 애라도 고딩 때 만나면 반갑긴 하더라. 음, 그랬을 거야. 진짜 안 친했고 접점도 없었던 애야. 아낸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제게 묻더군요. 혹시 그러니까 형님하고 자주 만날 일은 없지? 아이 뭐 우리 집에서 식사하거나 명절이라거나 부모님이 생신이라거나 하면 만나겠지 뭐. 그럴까? 응. 왜? 아니야. 아는 원래 언제나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땐 얼굴이 확연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전 왜인지 눈치도 채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그 후 아내는 형수를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긴 했어요. 같은 나이 여고 동창생인데 형수는 형님이 돈을 제법 잘 벌어서 여유 있게 사는 편이었어요. 형님 댁의 둘째 조카와 저희 애가 나이가 비슷하기도 했고요. 그러니 아내가 형수를 보고 오는 날이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 만나면 두 사람의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내는 부모님 댁에 가면 부엌에서 잘 나오지를 못했어요. 계속 음식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고 아니면 부엌 청소를 했습니다. 부엌 일이 끝나면 빨래나 걸레질을 하러 가곤 했죠. 반면 형수는 형님을 따라서 늦게 저희 부모님 댁에 와서는 다 차려진 밥상에서 밥만 먹고 TV를 보면서 놀거나 하고는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전 가슴이 아팠지만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형수와 아내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형수는 아내에게 간혹 전화를 해서 불러내는 것 같더군요. 사실 형수가 원래 밝고 명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불러내서 같이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친해지려 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로서야 무척 고마운 일이었지요. 여보, 형수하고 오늘도 밥 먹고 왔어? 응? 응. 형수가 제법 자주 불러내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아내의 얼굴이 그리 밝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계속 대답하지 않으려고 고개를 젓다가 간신히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하고 밥 먹는 거 바깥에서 먹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도 해서 안 나가고 싶어. 무슨 소리야, 그게? 전 순간 화가 잠깐 났습니다. 아니, 내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저렇게 바깥에서 외식 좀 하는 거, 돈 든다고 말을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지요. 당시 제가 사업을 한다고 수익이 없는 지가 몇 년 되었던 터라 더욱 저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난 채로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점심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돈이 든다고 궁상을 떨어? 그게 아니라 그냥 먹고 와. 그 정도 돈 줄 테니까. 구질구질하게 대체 뭐 하는 거야? 형수가 부르면 바로바로 나가서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 돈 핑계 대고 피하지 말고. 형수한테 내가 뭐가 되겠어? 당신이 그러면. 알겠어요. 아내는 힘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전 그때 화가 나서 아내한테 며칠간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차 더 말라갔습니다. 원래도 살이 찐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살이 빠지는 게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지요. 그리고 많이 꾸미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화장은 깔끔하게 하고 머리 정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는데 점차 더 그런 부분을 놓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낸 처녀 시절에 원래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저희가 3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당시 아내는 작은 소기업에서 격리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었지요. 장모님의 몸은 좋지 않으셨고 아낸 벌이가 너무 작아서 충분히 장모님의 병원비를 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한테도 그리 의지하지 않고 혼자 참으려 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엔 저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많이 털어버렸지만요. 당신 괜찮은 거지? 응? 뭐가요? 요즘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뭐, 몸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지? 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당신이나 건강 잘 챙겨요. 그래, 이제 나 조금만 더 하면 돈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진짜 이번에는 될 것 같아. 그때는 그래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아내에게 이번엔 성공할 수 있다고, 여태까지 버텨온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아내는 그런 호언장담을 들으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처럼 은은하게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자라서 아내는 낮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부모님도 그 사이 많이 연로하셔서 아내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내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일들을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참 드문 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형수가 아내를 따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일들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전 사실 친화력이 그리 좋지 않은 아내를 형수가 따로 챙겨주는 것 같아서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아낸 성격상 말수도 적은 편이고 넉살 좋게 말을 거는 편도 아니어서 이사 온 뒤로 친구를 한 명도 사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수라도 많이 만나고 다니라고 최대한 아내에게 간혹 점심값과 카페 비용 정도는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아내는 전부 아이와 제게 써버리는 것 같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때가 다가와서 기분이 상당히 좋던 시기였어요. 오랜만에 집에 일찍 돌아와서 아이와 놀아주고 씻기기도 하면서 간만에 육아에 참여하는 좋은 아빠 흉내를 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은 채로 저와 아이를 보면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요. 당신 진짜 요즘 너무 말랐어. 전 아내를 새삼스럽게 그때 자세히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낸 그때쯤엔 정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라 있었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지요. 저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아이를 돌보고 저희 부모님 댁 살림까지 도와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을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어깨만 으쓱하고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별말 안 하는데 제가 계속 말을 붙이는 것도 이상해서 전 그냥 아이와 신나게 놀고서 그날은 사이좋게 아내와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그날은 골아 떨어져 버렸지요. 기분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그때까지 피곤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한 여파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피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전 아내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다시 출근했습니다. 사업은 저와 다른 친구 둘이서 하는 거라 일은 항상 많고 바빴거든요.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오후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전화가 와서 전 거래처인 줄 알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씨 전화죠? 예,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미영 씨가 아내분 맞으십니까? 맞는데요. 제 아내 무슨 일로? 전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눈을 찌푸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다거나 병원에 가는데 큰 병이라거나 하면 곤란한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으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때가 너무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제 주의 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지요. 지금도 다시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이미영 씨가 투신하셨습니다. 네?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일 리가 없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 차면서 고막이 뭔가로 올리는 듯한 기분이 되어갔지요. 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고 제 상태를 짐작한 듯 저 너머에서 말을 계속하더군요. 충격이 크시겠지만 가능한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 아내는 살아있나요? 사망하셨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제 곁에 아내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소리도 흔적도 없이 존재하는 산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 곁에서 언제나 맴돌면서 저와 함께 살아가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요. 전 숨이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전 미친 것처럼 허둥거리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님이 사망 선고를 내린 지 오래였고 저희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아내에게는 친정가족이 아무도 없었기에 법적으로 가족은 저희뿐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잃은 채로 멍하니 서 있으니 부모님이 울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뭐 너 짐작 가는 거 없느냐? 대체 무슨 일로?
부모님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형님과 형수님 역시 우셨지요. 전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를 이런 식으로 떠나보낸 남편이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빌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저희가 살던 월 50만 원짜리 5층 빌라. 낡아 빠진 빌라의 옥상에서 뛰어내렸는데 부서진 난간 끝에 옷이 걸려서 한동안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했다더군요. 전 아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아이에게는 그저 엄마가 먼 곳으로 떠났다, 오래 있다가 온다더라 하고 달랬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나서 아이는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요. 조금만 참지. 이제 곧 빚 벌 수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지. 전 아내가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제 생각에는 아내가 생활고도 힘들고 부모님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힘들어서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원래도 우울증이 있었으니 그로 인해서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다고 해도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결혼 후에 제가 제대로 돈을 벌어온 적이 없었기에 아내가 충분히 힘들어할 만했고요. 조금만 더 버텨주지. 몇 달만. 그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남들은 야반도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 댁 옆에서 머물면서 도움도 받고 이래저래 살기 괜찮았던 거 아니었나 싶었어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도 저희가 밥을 굶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이 아이 옷이나 물건을 많이 사다 주셔서 그런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 도리가 없었어요. 그저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와서 그 이유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못난 열등감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몇 달 뒤, 전 아이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때쯤에는 조금씩이나마 거래처에서 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형님과 형수, 부모님까지도 그냥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라면서 걱정을 하셨지요. 특히 형수가 참 알뜰살뜰하게 걱정을 했어요. 서방님, 그러지 마세요. 그냥 시댁 들어가서 사세요. 혼자 어쩌려고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도 얼마든지. 애는 어쩌시려고요. 남자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우시려고. 괜찮아요. 이제 저 사업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잘 기를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 그 사업 말씀인데요, 서방님. 형수는 저한테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지금 공장 하시는데 수주를 주는 곳이 없다고 혹시 수주 주실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생각 있으세요? 아, 정말요? 아, 믿을 만한 분이니 저야 좋죠. 형수의 친정은 작은 공장을 하는 집안이었고 아는 사람이니 적어도 터무니없이 견적을 부풀리진 않을 거란 믿음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사업을 꾸려가야 했기에 믿을 수 있는 공장에서 협력해 준다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형수의 친정 쪽은 공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났기에 다른 거래처들은 모두 거래를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잡은 끈이 저였던 거죠. 얼마나 궁했으면 그때 막 살아나기 시작한 저한테 도움을 청했을까 싶어서 저는 좀 짠했습니다. 형수님이 얼마나 아내한테 잘해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좋은 조건에 수주 드려야죠. 네,
감사합니다. 형수는 머뭇거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형수는 외로운 아내의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었으니 고마운 게 당연했어요. 전 계속 형수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아이를 데리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서울 반대편 제법 먼 동네까지 떠나왔지요. 집안에 짐을 싸면서 아내의 짐은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하나까지도 아직은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전부 가지고 왔지요. 하지만 아내가 고통스러웠던 기간이 묻어있을 그 짐들을 하나씩 다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전 그냥 정말 박스에 짐을 죄다 몰아놓고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정말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려고 애쓰면서 매일같이 아이한테 최소한 아침 식사만은 직접 해주기도 했고요. 아이도 다행히 잘 자라나서 초등학교에도 입학했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제 아빠가 애쓰면서 일하는 것도 알아주고 밤늦게 들어가면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는 착한 아이지요. 지금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지만 세상에 참 자랑하고 싶은 아이예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제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를 묻더군요. 아직 나이는 어린데도 조숙한 면이 있어서 묻는 말투가 마치 어른 같았습니다. 전 그때쯤 숨기는 것을 포기하고 간단하게 이러이러해서 엄마가 죽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더 숨긴다고 해서 아이가 납득할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한동안 우울해하고서는 그래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제 사업은 빠른 속도로 커져갔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하는 만큼 사업이 잘 되어서 마치 아내가 있던 시절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왔지요. 저와 아이는 둘이서 같이 청소하기도 힘들 정도로 큰 아파트로 옮겨갔습니다. 형수의 친정이 하는 작은 공장만으로는 물건 감당이 안 되어서 다른 공장으로도 수주를 늘렸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간만에 시간을 내서 전 아이와 함께 집안 정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큰 집으로 옮겨온 후에는 작은 방과 창고를 쓰는 방도 있었는데 아이가 그 방을 정리하자고 했어요. 전 그러자 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어? 아빠, 이거 뭐예요? 그거? 열어봐라. 아빠도 기억이 안 나네. 아이가 가리킨 박스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짐들도 손을 안 댄 지가 오래되어서 죄다 엉망이라 전 무심하게 지나쳤지요. 아이는 박스를 열어서 정리하기 시작했고 전 다른 짐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한참이나 조용한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를 돌아보았고 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수첩 하나를 손에 들고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거, 응? 그게 뭐니? 엄마 일기인가 봐요. 뭐? 전 순간 숨이 막히더군요. 이리 줘봐라. 아이의 손에서 수첩을 가져와서 전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8년.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하게 된 수첩이었지요. 전 혹시라도 이 안에 아내가 왜 죽었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를 적어 놓았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사이 전 아내의 수첩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때까지 울었지요. 수첩에는 저에 대한 사랑과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찬 글이 있었습니다.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쓰여진 수첩에는 애정이 넘쳤지만 가끔 우울함이 드러나곤 했어요. 그리고 그 우울함의 정체는 몇 장 넘기지 않아서 드러났습니다.
현주는 언제까지 날 괴롭힐까? 전 멈칫했습니다. 현주. 현주라면 형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괴롭힌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분명히 형수는 아내의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주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걸로 모자라서 이제 결혼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히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 돌아가신 가난한 집 애라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젠 돈 못 버는 남편하고 산다고 괴롭혀. 만날 때마다 계속 욕하고 화풀이를 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왕따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도 반항할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아. 아내의 수첩은 읽어 내려갈수록 속이 뒤집혔습니다. 형수, 그 발랄하고 명랑한 얼굴을 한 채로 저한테 아부를 하던 그 여자가 아내가 죽은 이유였던 거였죠. 형수는 제 사업이 잘 된 이유로 자기네 친정 공장 때문에 저한테 엄청나게 아부를 떨어댔습니다. 형도 자기 사업이 잘 안 되니 그 공장에 붙어서 먹고 살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던 거였죠. 아내의 장례식에 와서 울던 그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속으로 비웃고 있었겠죠. 아내도 저도. 전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서 그날 바로 수첩을 품에 넣은 채로 공장으로 갔습니다. 형수의 친정 아버지가 하는 그 공장 말입니다. 아침 10시쯤 도착했더니 거기서 공장주, 형수의 그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어쩐 일로 오셨나? 또 뭐 수주 줄 게 있는 건가? 사돈어른은 껄껄 웃으면서 제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요. 다름 아닌 형님에게였습니다. 형님에게 형수와 같이 오라고 한 뒤 전 말없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사돈어른도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요. 당연히 제가 이 공장에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공장에선 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꺼려서 아예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저 저한테만 매달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30분쯤 뒤 형님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형수님은 여느 때처럼 아주 발랄한 목소리 내면서 들어왔지요. 손에는 저한테 준다며 과일과 차를 바리바리 싸들고서요. 제 맞은편에 앉은 사돈어른이 반갑게 형수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서방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공장까지 오셨어요? 뭐 또 거래할 게 있어서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아유, 우리 서방님은 오늘도 신수가 훤하시네. 세장가 가셔야겠어요. 형수는 밝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제 그만 미영이는 잊고 새 출발하는 게 좋아요. 벌써 8년 정도 지났죠? 그냥 그 정도면 아무도 욕 안 해요. 사업도 잘 되겠다. 어리고 예쁜 처녀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딱 잘라서 불쾌한 듯이 대답하자 형수는 순간 멈칫하더군요. 그 얼굴이 사실 밝은 게 아니라 뻔뻔한 거였다는 사실을 왜 그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전 형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아내가 저 뻔뻔하고 무례한 여자에게서 얼마나 공격을 받고 얼마나 모욕을 받았을지 가슴이 아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세 분을 한자리에서 뵙고자 한 건 어제 청소를 하다가 이런 걸 발견했거든요. 전 품에서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셋 중 그 누구도 이게 무엇인지 모른 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제 아내가 죽기 전까지 썼던 다이어리입니다. 그 말에 사돈어른과 형님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지만 형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그 뻔뻔하게 항상 웃음을 짓고 다니던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전 수첩을 들어 제가 몇 번이고 읽었던 부분을 펼쳤어요. 그리고 크게 읽기 시작했죠. 현주는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까? 서방님, 뭐야? 그게 뭐냐? 형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서 얼굴이 하얘져서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전 무시하고서 계속 읽었습니다. 현주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힌 걸로 모자라서 이제 결혼 후에도 날 이렇게 괴롭히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서방님. 그게 아빠 돌아가신 가난한 집애라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젠 돈 못 버는 남편하고 산다고 괴롭혀. 만날 때마다 계속 욕하고 화풀이를 해. 그런데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것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도 반항할 수가 없어.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 같아. 당신, 형님이 넋이 나간 얼굴로 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수는 하얗다 못해 퍼렇게 질린 얼굴이 되어서 저한테 고개를 계속 저었습니다. 전 그 광경이 우습지도 않아서 수첩을 내려놓았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랬겠어요. 정말 아니에요. 전 정말로, 그래요? 확실합니까? 미영이 그게 멍청해서 이상한 걸 써놓은 거라고요. 형수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걔가 원래 고등학교 때도 덜 떨어져서 애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왕따 당하는 애였어요. 내가 아니라니까? 그래요? 그래서 동서지간으로 만나서도 왕따 시키듯이 괴롭힌 건가요? 모욕하고 욕하고 괴롭히면서 전 화가 났지만 소리 높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이 죽을 만큼 그렇게 심하게 말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서방님, 아니, 형수님은 얼굴이 퍼렇게 된 채로 저한테 매달릴 기세였지만 전 형수를 뿌리쳤습니다. 형님은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허둥지둥 하더군요. 형님은 착한 사람이었으니 형수가 그렇게 악랄했으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겠죠. 전 형님한테 말했습니다. 이 공장하고 거래 끊습니다. 형님도 양심 있으시면 형수하고 갈라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 형님하고 다신 보지 않을 겁니다. 아이고, 안 돼. 그럼 우리 공장은 사돈어른이 비명처럼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관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죠. 다른 거래처 못 들으시면 공장 문 닫으시겠죠. 한 번만 봐주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이요? 사돈어른, 제 아내의 목숨이 하나였답니다. 그걸 대개 따님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거였죠. 전 더 말을 나눌 가치도 없다고 느껴져서 그냥 뒤로 돌아 나와버렸습니다. 문 뒤로도 그들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참 세상이 허무했습니다. 전 이제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있고 힘도 있어 이렇게 뒤늦게나마 복수 비슷한 걸 할 수 있었지만 아낸 제 곁에 없었지요. 떠난 지 벌써 8년이나 되어버린 아내. 아마 그녀가 제 곁에 있었다면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 형수 때문에 모든 행복이 사라져버린 거였지요. 전 그대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정말 전화가 많이도 오더군요. 형님, 사돈어른, 저희 부모님,
심지어 형수 그 여자까지도 뻔뻔하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 그 여자가 전화한 걸 받아서 욕이라도 한바탕 해줄까 하다가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의 인생은 이제 시궁창에 처박힐 거였으니까요. 제가 완전히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자 며칠 만에 전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전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공장으로 수주를 옮겼고 여전히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쯤 지났을 때일 겁니다. 갑자기 형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무척 초췌했고 안색도 좋지 않았죠. 형님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제 앞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놀랐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형님은 착한 사람이었으니 형수의 그 더러운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가졌을 겁니다. 사실 형님이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었지만 죽은 아내에게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기도 했어요. 미안하다. 형님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고개를 젓고 일어나라 하고 형님을 일으켜서 앉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형님이 미안할 일은 아니죠. 나, 네 형수와 이혼했다. 그러셨군요. 어차피 그렇게 될 것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한 형님 성격에 그런 일을 알고 형수님과 계속 같이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형님은 계속 고개를 수그린 채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전해준 바에 따르면 형수의 친정은 그대로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거래처는 유일하게 저뿐이었고 게다가 그달 작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거래를 끊었기 때문에 융통할 돈이 전혀 없었겠죠. 한번 큰 사고가 났던 공장이 다른 거래처를 찾아 다시 거래를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게다가 이미 빚도 많았습니다. 형수는 형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빈몸으로 내쫓겼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기르기로 했다. 그런 여자한테 기르게 할 수 없지. 형님은 침울하게 말했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의 인생까지도 이렇게 된 것이 속상했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다른 이의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너무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었기에 저도 형님도 여전히 다른 이성을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평탄치 못했던 결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